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생규장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로 해가지고 이생규장전을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수업이 끝날 때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준비해라. 즉, 예습을 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해달라.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있고요. 당연한 거지만 복습하라는 얘기는 제가 따로 하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따로 하진 않지만 복습은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복습은 당연히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다음 시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달라라고 선생님이 안내하는 거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고 물론 수업 듣는 게 쉽지는 않죠.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수업을 듣는 게 당연히 어려운 일인 건 알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남이 떠드는 거를 화면으로 그냥 눈으로만 귀로만 보고 듣는다고 해가지고 공부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 나오게 되면 야간 자습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습을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습을 왜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수업 들었는데 자습을 또 하라고요? 하면서 어떤 친구는 공부를 더 하는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차라리 자습하기 싫어요, 저 안 할래요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습 시간은요, 엄밀히 말하면 그날 배운 걸 내 걸로 소화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듣기만 했잖아요. 앉아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들은 내용을 내 걸로 만드는, 즉 소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들은 내용이 뭐였지?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말이지? 이거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날 수업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집이 있다면 문제집도 풀어보시고 기출문제 같은 것도 풀어보고 이러면서 내가 오늘 들은 내용이 내 걸로 제대로 소화가 되었는지, 만약에 안 된 부분이 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면 표시해놨다가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진정으로 공부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자습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교를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자습 시간을 학교에서 가질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지만 저녁 먹고 나서, 수업 끝나면 저녁 먹고 나서 야간 시간에, 밤 시간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내가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복습을 꼭 하셔야 되고, 혹시나 선생님들이 다음 시간을 위해서 예습하라고 한 게 있었다면 그것도 좀 미리미리 해놓는 그러한 노력들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가서 그게 큰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공부는 시간이 쌓이면 이겨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초기에 내가 공부 습관이 좀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습관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뒤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큰 어떤 실수 또는 어떤 후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의 공부 습관을 1학년, 2학년 때 지금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좀 돌이켜 보시고, 1학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후회한 것들이 있다면 초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2학년 올라오면서 다들 그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2학년 때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지금 온라인이라고 또 흐지부지 되고 막 이러지 마시고, 벌써 5월 달입니다. 그죠? 벌써 5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초심을 떠올려 보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내가 후회했던 것들이 뭐가 있었지 하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생규 장전을 공부하면서 책에 나와 있는 줄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줄거리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교과서에는 전체 내용 중에서 위기, 절정, 결말 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부분은 두 번째 만남 이후에, 이생과 최 씨의 두 번째 만남 이후에 홍건적의 난, 전쟁이 일어나서 그 결과 최 씨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위기 상황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영원한 이별인 줄 알았는데 최 씨가 환생, 저승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승에 있는 이생과 만나게 되는, 그래서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다시 최 씨가 말을 하죠. 이승과 저승의 법도가 있어서 저승의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이승에 잠깐 오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러면서 노래,
노래 시 한 수를 읊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가 이 소설 장르인데 시가 삽입되어 있는 점이 고전 소설의 좀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러한 시가 삽입되어 있는 것의 효과가 뭐냐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 서로 간에 이별하는 장면,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 말했다시피 최 씨가 이렇게 이별을 통지하면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생도 슬플 수밖에 없죠.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니까 슬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이 저승이죠. 저승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나 혼자 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너와 함께 있어야 내가 사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이승에 나 혼자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난리를 겪은 후에, 이때 지난번에 난리는 바로 홍건적의 난,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겪은 후에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 뿔뿔이 ht어졌다는 걸 뭐 이제 한자성어로 표현하면 뭐 풍비박산 또는 뭐 풍지박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든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즉, 내가 유교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걸 실천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덕택이다? 당신 덕택이라는 겁니다. 즉, 최 씨 당신이 그렇게 신경을 써줬기 때문에 내가 효를 행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옛 성현이 말씀하시길, 뭐 성현은 옛날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된다. 자, 예를 다해라. 부모님께 예를 다해라. 이거 유교적 가르침이죠. 효를 중시하는 가르침이고요. 이생은 바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즉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당신의 천성이 넌 태어날 때부터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당신 덕분에 내가 그러한 효를 실천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최 씨의 그러한 마음 씀씀이라든가 또는 최 씨가 효를 행할 수 있게 도와줬던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생이 굉장히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의 정성에 너무나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다. 이생은 굉장히 부끄럽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작품 보시면 알겠지만 이생이 약간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남성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도성이라는 건 이 당시 시대가 가부장, 즉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보통은 남성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그런 유교적인 사상을 바탕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생보다는 최 씨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생 스스로도 그런 걸 좀 느꼈나 봐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혼자 살아남은 그 이생의 어떤 자책,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게 이거죠.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에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즉 이생은 내 곁에 조금 더 머물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려고 하냐?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되냐? 나와 함께 있다가 나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최 씨가 얘기하죠.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는 운명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생 당신은 아직 목숨이 더 남아있지만 나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다. 즉 바꿔 말하면 나는 이미 이승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최 씨는 저승의 사람이고 이생 당신은 아직 이 이승에서의 삶이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있어야 될 공간이 달라요. 이생은 이승, 최 씨는 저승.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즉 우리가 헤어지는 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어긴다면, 즉 최 씨가 그러한 운명을 벗어나서 이생하고 계속 이승에 함께 있게 되면 죄가 미친다는 거죠. 근데 그 죄가 나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에게도 뭐한다? 누를 끼치게 될 거다. 즉 바꿔 말하면 내가 여기 이승에, 최 씨가 즉 이승에
있을 수가 없는 이유는 만약에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한 화가 나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생 당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저승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최 씨가 자기만 생각하면 나한테만 피해가 오면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이승에 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 최 씨가 남아있으면 그것에 대한 잘못이 내가 사랑하는 이생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 씨가 나는 저승으로 가야만 한다. 우리는 이별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부탁하는 게 있죠. 제 유해가, 해골이죠. 시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자, 아무 곳에 흩어져 있대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최 씨가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아직까지 수습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왜 아직 수습하지 않았냐? 밑에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을 붙여놨지만 이생이 최 씨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최 씨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 씨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최 씨가 돌아왔을 때 의심하지 않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생은 최 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죽었으니까 돌아가야 한다고 최 씨가 얘기하면서 다만 내 시체를 이제는 뭐 해달라? 은혜를 베풀어 주려면 거두어 주세요. 그래서 비바람이나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내 시신이나마 수습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한 다음에 두 사람은 눈물만 흘리다가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라고 말을 마친 최 씨가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이별이죠. 세 번째 만남 뒤에 찾아온 세 번째 이별. 그리고 이 이별은 이제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는 이별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돌아올 수가 없죠. 다시 돌아와요? 최 씨가? 최 씨가 이러고 다시 돌아와서 그럽니까? 아까 내가 간다고 한 건 뻥이었어요. 이러고 다시 돌아와요? 더 이상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이별은 극복이 안 돼요. 이 이별은 극복이 안 됩니다. 극복할 수가 없는 이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결국 이렇게 슬프게 끝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이생은 이제 그녀의 소원대로 유골을 거두어서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가 병을 얻습니다. 이생도. 그래가지고는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따라 죽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하면서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자, 이거는 약간 설화적 기법입니다. 설화적 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마치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식의 기법입니다. 그 소설인데 마치 끝부분에 이렇게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이랬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여운을 남기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좀 여러분들 중에 아마 못 본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이제 드라마인데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각 지역에 이제 전설 있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드라마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옛날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막 그런 전설을 진짜 있었던 얘기인 것처럼 막 이렇게 꾸미는 얘기인데 그 전설의 고향이 딱 끝날 때쯤에요. 그 드라마가 끝날 때 1화, 2화 이런 식으로 회당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각 회가 끝날 때마다 끝에 나레이션 하는 성우가 나와서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땡땡땡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서 지금도 거기에 가면 그 전설과 관련된 땡땡땡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설화, 우리가 뭐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랑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을 보통 끝부분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쭉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남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소설인데 끝부분에는 그러한 기법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품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뭐 보신 것처럼 이 이야기는 조금 슬프게 끝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남녀가 어떻게든 그 사랑을 잃어보려 했지만 결국 그 만남과 그걸 방해하는 세력,
이별하는 이별에 그로 인한 이별 그리고 이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처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배운 내용을 작품만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작품은 전기소설입니다. 뭐 전기소설이 전기가 무슨 말인지 전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앞에서부터 몇 번씩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작품은 독특하게 이제 한문소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창기 소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이런 작품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까지도 이생규장전 첫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떠올려 보시면 한문소설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한문소설 이렇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 것들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이후에 이생규장전 같은 이런 한문소설 이후에 한참 뒤에 이제 국문소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소설로 알려져 있는 뭐 홍길동전 그 뒤에 이제 우리말로 쓰여져 있는 소설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설의 초창기적 모습을 좀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낭만적인 작품이고요. 동시에 결말 보셨죠? 이별로 끝나는 비극적인 작품이라는 거. 고려시대의 송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고요. 자,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라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월했다는 말뜻이 뭔지는 최 씨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 돌아오는 환생하는 부분을 보시면 아실 거고요. 애절하다는 말뜻은 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데 자꾸 이별하게 되는 애절하죠. 자, 특징은 이겁니다. 인간의 의지, 대결, 이거와 그죠? 이거와 대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거 선생님이 이따가 뒷부분에도 설명을 할 건데, 자, 여기서의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지는 바로 누구냐? 여기서 나오는 등장인물 주인공입니다. 이생과 최 씨의 의지입니다. 사랑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이생과 최 씨의 의지. 하지만 그 의지는 시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결국 대결합니다.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돼. 그 안 되게끔 만드는 외부의 세력들이 이겁니다. 그죠? 봉건적인 제도,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 운명 이런 것들, 그죠? 저승, 이승과 저승, 내 생은 여기까지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의지와 대결하는 그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비현실적인 요소들 이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또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삽입시, 시가 삽입되어 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것이 갖는 효과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결이 바로 어떻게 나오느냐? 만남과 이별이 반복하는 구조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도교. 선은 도교입니다. 우리가 뭐 신선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런 사상이 막 혼재돼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주로 이제 유교 사상이 많아요. 주로 유교 사상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뭐 불교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이생, 전생과 뭐 이 내세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선은 뭐 이제 어떤 선녀라든가 뭐 이런 존재들 나왔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교과서에는 요 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 요거는 뭐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은 서로 담장하늘 엿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자,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죠. 그래가지고 헤어지게 되는 구조. 자, 이때 헤어짐은 이 사회 제도가 문제입니다. 사회 제도가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그런 사회 제도적인 측면, 즉 유교적인 사회 이런 것들을 바탕에 깔고 그 안에서 허락할 수 없다라고 반대했던 건데 결국은 허락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허락하고 결혼하게 되지만 반대를 극복하고 혼인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헤어짐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또 극복을 해요. 그 극복이 어떻게 되느냐? 최 씨가 환생을 해서 돌아와서 재회를 합니다. 하지만 환생해서 돌아왔다는 것은 결국 죽은 존재라는 뜻이고요. 귀신의 명부에 이미 이름을 올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이승과 저승일 경계가 흐트러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흩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승으로. 그래가지고 이승과 최 씨가 영원히 헤어지게 되면서 이별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면서 어떻게든
인간은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로 나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극복해 보려 하지만 위기는 보시면 알다시피 점점점 세지죠. 커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걸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결과 슬프게 끝나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 씨의 성격 및 가치관을 보시면요. 이 작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이제 바로 최 씨입니다. 최 씨라는 여성을 보셔야 되는데 유교 사회였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몇 번씩 강조했지만 최 씨는 이생과의 사랑에 빠질 때 행동하는 모습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 바로 그 당시에는 볼 수 없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도 한번 글자가 잘못 나왔네요. 본자가 아니라 봉입니다. 봉이에요. 봉건적인 사회 현실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뭐한 성격이다. 파격적인 성격의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부분은 다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지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작품의 전기적 특성, 전기적이라는 말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몇 번 설명했다시피 죽은 존재가 이승의 이생과 제외한다. 죽었다. 이승의 존재와 제외한다. 이미 비현실적이죠. 이런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게 전기적 특성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당연히 이런 비현실적인 것들이 가능해지면은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이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전기적 특성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구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사적인 긴장감을, 즉 어떤 이야기상의 스토리상의 긴장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었어. 그래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했을 때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긴장감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작품의 주제의식, 즉 죽음을 초월한 남녀의 애절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주인공의 의지가 얼마나 강인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런 전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최 씨가 이승으로 돌아오는 사건. 죽은 최 씨가 이승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것도 설명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던 건데 이건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라고 했습니다. 작가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작가가 설마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있다는 거,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몰라서 이렇게 썼다? 그건 아니죠.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 다시 이뤄지게끔 하려고, 다시 성취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음의 경계를,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물고 죽음을 초월해서 사랑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이 작품의 어떤 중요한 특징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조금 여러분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모의고사에 이게 이생규장전이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진짜 나온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중에서 문제는 아니고 그 보기, 우리가 보기라고 하죠. 보기. 문제에는 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기에 이제 이생규장전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하는 내용을 조금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말 뜻이 잘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요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꿔 말하면 고등학교의 수준은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이제 나와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보시면은 고등학교 뭐 여러분들도 1학년 때 이제 모의고사 치려고 했겠지만 1학년 때랑 2학년 때 모의고사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2학년 때랑 3학년 때 모의고사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학년이 올라갈수록 모의고사의 깊이가 훨씬 더 이걸 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모의고사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 그냥 작품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3학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작품 자체가 낯선 작품이 많은 거가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어렵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작품을 설명하는 문제의 보기나 이런 거 있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출문제 같은 거 조금 한 학년 더 높은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2학년 적이니까 3학년 문제 같은 것들을 좀 찾아서
기출됐던 것들 문제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내가 조금 더 수준 있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문제의 수준이나 이런 게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설에서 인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은 구체적인 사회 현실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는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하죠. 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는 관계다. 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는 관계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여기서는 이제 이생과 채씨죠. 이생과 채씨는 서로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대결한다고 했죠. 그 이생과 채씨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환경. 이 환경은 그런 이생과 채씨의 사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맞선다는 말은 대결한다는 말, 대결이라는 용어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에서의 인물은 대결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현실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에서의 제약을 어떻게든 내가 극복하고 내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소설의 인물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현실의 어떤 문제, 제약 이런 거랑 싸워나가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생규 장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거 설명이 나오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생규 장전은 사랑하는 남녀가 전쟁 때문에 이별했다가 기이한 방식으로, 이때 기이한 방식이라는 거는 바로 비현실적인 방식, 전기적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다시 결연, 용어가 좀 어렵죠? 인연을 맺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인연을 맺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야기이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용어가 이제 좀 어려운 용어들, 결연, 그죠? 이런 말들, 기이한 방식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과 딱딱딱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생규 장전을 배웠다. 그럼 이런 정도의 보기를 읽으시면서 이거 무슨 소리지?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가? 물론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거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좌우로 아니요 못하겠어요. 이런 친구는 좀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신 거예요. 자, 생사를 초월한 사랑. 이 생사를 초월했다는 말이 바로 이제 이런 기이한 방식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 이게 이 말입니다. 이 선생님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개인과 세계의 갈등 있죠. 이거.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아까 위에서 말했던 요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서로 맞서는 관계다. 즉 개인은, 소설 속의 인물 개인은 내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세계는 그걸 가만히 되게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결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죠. 자, 이렇게. 자, 이거를 이생규 장전도 똑같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생규 장전도. 자, 그러면서 그런 이생규 장전을 우리가 뭐라 불렀냐? 전기소설이라고 불렀죠. 이러한 전기소설은 금오신화, 초창기 소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오신화를 통해 소설사에 안착을 했고 소설에 사는 역사입니다. 그 소설의 역사에서 금오신화를 통해서 이제 전기소설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딱 어떤 정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오신화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소설적 면모를 보였다. 그럼 금오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현실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후대로 계승이 됐대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도대체 금오신화에 어떠한 소설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것일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 그러니까 다른 세계죠.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는 몽유록 소설로 갔고 공간 구도가 이원적이다. 이원적인 공간 구도. 이원적인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습니다. 이원적이라는 말은 이승과 저승. 세계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구도는 적강한 영웅의 일생. 적강했다는 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영웅의 일생을 다룬 영웅소설로 계승되었다. 즉 이 얘기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설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전기소설에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요. 이 뒤에 이어지는 소설에 큰 영향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몽유록 소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몽유록 소설은요, 꿈속을 논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소설은 구운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몽유록 소설인데요. 꿈속에 들어가서 꿈속을 막 논일다가 현실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런 게 몽유록 소설인데요. 이 전기 소설 금오신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치유구벽전기 이런 작품들은 꿈속을 논의는 작품이거든요. 부벽정이라는 정자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꿈속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논의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런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꿈이라고 하는 걸 소재로 해가지고 다룬 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뒤에 이어지는 꿈을 소재로 한 소설들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이생규장전의 이승과 저승으로 나눠지는 세계가, 그럼 이원적인 구성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뒤에 소설 배우다 보면 영웅소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웅소설들 같은 거 보다 보면요, 영웅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웅이 원래는 이 이승의 사람이 아니었다. 즉 바꿔 말하면 원래는 천상계의 인물들이었는데 뭔가 천상계에서 죄를 져가지고 이승으로 벌을 받아서 쫓겨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이 이승에서 영웅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되는 영웅소설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영웅소설에서 나오는 천상계와 지상계,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세 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다. 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금오신화에서 영향을 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의 추구. 이생과 최씨의 사랑, 이런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하고 싶어요. 이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능동적인 여인의 모습. 최씨의 모습, 그 다음에 애정을 교류할 때의 매개체로서 시를 사용하는 것, 시의 삽입,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뒤에 추후에 뭐로 이어졌다? 애정소설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소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양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보기로 나왔습니다. 문제.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어디 대학교 교수의 논문을 갖다가 쓴 게 아니라 이게 모의고사 문제 보기에 나온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왜 일부러 굵은 글씨 표시해놨냐면요. 이 굵은 글씨랑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밑에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요 부분. 요거는 선생님이 강조하려고 밑줄 친 거고요.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 다양한 소설적 면모에 밑줄 쳐놓고 이 이생규 장전에서 이러한 면모를 찾은 걸로 적절한 거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이해하고 그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겠습니까? 푸실 수 있겠어요? 아마 어떤 친구는 이 보기 내용이 무슨 소리인지도 이해 못하는 친구도 있을걸요? 그죠?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왜 깊이 있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적이 오르지 않나요? 라는 말의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공부를 한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얼마큼 했니를 꼭 물어보거든요. 그럼 많이 했대요. 많이 했다는 기준이 근데 선생님하고 달라요. 선생님이 많이 했다는 거는요, 공부 시간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몇 시간 했어요, 문제집 몇 권을 풀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문제집 권수나 몇 분을 했냐, 공부를 며칠 했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깊이 있게 했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가 공부를 얼만큼 내 걸로 만드는데 노력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오랫동안 교과서나 문제집을 쳐다보는 거, 많이 푸는 거,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지금 이런 거 기출문제 보기 같은 거 줬잖아요. 이걸 줬을 때 이해하냐 못하냐, 이거는 결국 공부의 깊이가 중요한 거지 공부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봐도 그게 내 거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꼼꼼하게 집중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활동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좀 달아보라고 선생님이 과제로 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착실하게 답변을 달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65쪽입니다. 교과서로는 학습지로 같이 하셔도 되고요. 자, 보면은 이생규장전 일단은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건 정리인데요. 자, 교과서에는 위기부터 나왔기 때문에 홍건적의 최씨가 죽는 위기 사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죽었지만 그 죽은 최씨가
다시 살아나서 이생과 최 씨가 만나는 세 번째 만남이었죠. 이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여기 썼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딱 끝나면 해피엔딩일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과 저승은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 씨는 더 이상 이승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별을 통보하고 저승으로 가버리죠. 자, 그리고 이생은 떠나간 최 씨를 잊지 못하다 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작품이 이생규장전이다 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잘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면 자, 이 작품에 나타난 비현실적인 내용이나 상황을 말해보자. 즉, 이 문제는 이 작품이 전기소설이라고 하는데 전기적 요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기적 요소가 뭔지, 즉 전기성이 뭔지만 이해했다면 이건 쉽게 할 수 있죠. 자, 죽은 최 씨가 다시 이승에 나타나는, 즉 환생하는 이런 부분들, 비현실적이죠. 그 다음에 죽은 최 씨와 살아있는 이생이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최 씨가 결국 이별을 통보하고 다시 저승으로 사라질 때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비현실적이죠. 결과적으로 이 작품의 비현실적인 부분은 최 씨가 살아 돌아오는 순간부터가 문제입니다. 그죠? 최 씨가 살아 돌아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비현실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작품의 전기적 요소가 되고요. 바로 그런 비현실적인 요소가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머릿속에 갑자기 답이 안 떠오른다 하는 친구는 다시 앞부분을 복습을 꼭 하시기를 선생님은 몇 번이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활동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보는 거예요. 자,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보래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이 작품에 어떠한 의미를 갖게끔 만드는가 하는 걸 연결져서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작품에 도대체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일단 찾는 게 첫 번째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일단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은 신축년에 홍건적이 개성을 점령했다는 홍건적의 난을 다루고 있죠. 그쵸? 요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도 그 작품 속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작품의 역사적 배경은 여기구나 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적 배경.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남녀 간의 애정은 어땠나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유교사회였습니다. 유교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최 씨가 도적에게 쫓길 때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호통으로 오히려 치는 장면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살아 돌아온 다음에 이생에게 최 씨가 절개와 이런 걸 지켰다는 걸 막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본다면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지조와 절개, 절의, 이런 거, 믿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시됐다. 유교사회였으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시됐던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여성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했는가 하는 것들을 본다면, 이거는 이제 최 씨가 자신의 과거를 쫙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성으로서 자신이 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이생을 만나기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나 하는 것들에서 보면 알겠지만 부녀자로서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되는가, 그래서 수놓기, 바느질하기 이런 것만 했고요. 집 밖의 일은 신경도 안 썼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최 씨가 말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당시 유교적 사회에서 여성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두 번째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소설 속에 드러나 있는 최 씨의 성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사회문화적 성격과 상황과 연결져서 이러한 성격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방금 전에 위에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원래 양가 집안 딸로서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는데 당신께서 이렇게 엿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다.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최 씨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그거 설명을 잘 들은 친구라면 여기다 정리를 잘 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밑에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최 씨는 방금 전에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다. 이때 푸른 바다의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생에 대한 감정에 충실하며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즉 우리가 기존에 파악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의 여성은 집 밖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수동적인 이런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의 사회에서 여성은 집 안의 도리만, 여성은 집 안의 도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최 씨는 그와는 다르게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유교적인 관습에서는 뭐하고 있다?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인물의 능동적인 성격은 주인공과의 사랑을 반대하는 봉건적인 사고, 그 다음에 홍건적이라고 하는 전쟁, 세계의 횡포죠, 횡포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 세계의 횡포라는 건 뭐냐면 이 둘의 사랑을 방해하는,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뭐하는 모습으로? 저항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강조하며 자유로운 인간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최 씨는 능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이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든 이뤄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 씨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유교 사회랑 비교해 봤을 때 최 씨의 모습은 좀 파격적인 모습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최 씨의 모습이 파격적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려면 그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아야지만 파격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대사회의 모습에 비춰서 최 씨의 모습을 파악하면 최 씨의 모습은 파격적인 게 아니에요. 현대사회에는 여성들이 먼저 고백하고 여성들이 자기 의견을, 사랑에 대한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여성이 먼저 내가 너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이상하거나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은 집안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작품을 읽을 때에는 그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도 같이 봐야 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인가, 이 인물이 했던 말과 행동은 그 당시 시대에 비춰봤을 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은 조선시대에 쓰여졌으니까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고 여성은 어떤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배경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뒤에 그 다음 이생규장전을 읽어야 이생규장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6쪽에 넘어가 보시면요. 선생님이 아마 첫 시간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단순히 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할 때는 작품 안에 있는 것들만 볼 게 아니라 이 작품을 쓴 작가라든가 또는 방금 전에 했던 사회문화적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는 다른 작품하고도 연결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걸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그 선생님이 문학활동 끝부분에 최척전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그 작품하고 같이 연관져서 살펴볼 거다 하는 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최척전이 나오는데요. 자, 이 최척전도 똑같습니다.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 속에서 어떤 이별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한번 볼게요. 남원의 가난한 유생인 선비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상사의 집으로 공부하러 다닌다. 그러다가 정상사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의 딸 오경이 최척에게 마음이 끌려 시를 써서 보내고, 특징이죠. 보세요. 오경이 최척에게 마음이 끌려 시를 보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딸 오경, 여성이잖아요. 여성이 남성에게 마음이 끌려 시를 보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최 씨랑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성이 더 어때요? 여성이 더 오히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생규장전하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공통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랑에 빠져 약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만남이 되겠죠. 여기서 만남이 되겠죠. 근데 그러나 최척이 의병으로 참전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혼인 날짜가 지나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만남 그리고 뭡니까? 이별이죠.
그러면서 여기에도 뭐가 나옵니까? 만남과 이별이. 그러면서 뭔가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존재들과 그것을 방해하는 외부의 세력, 현실과의 대립, 이런 게 등장하고 있죠. 이런 것도 이생규장전하고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방해하는 세력이 전쟁이라는 거, 이런 것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척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씨는 자기 딸 오경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안 돌아오고 딴 집에 보내려고요, 결혼을. 근데 오경이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린 결과 두 사람이 결국은 돌아와서, 최척이 돌아와서 혼이 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만남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을 텐데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정유재란이 일어나가지고 남원이 함락되면서 최척과 오경과 아들인 몽석이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또 이별입니다. 두 번째 이별. 자, 그리고 이제 오경은 외병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잡혀가서 장사를 돕는 사람이 되고 최척은 중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척전의 특징이 뭐냐면요. 최척전은요, 스펙타클합니다. 그리고 이게 펼쳐지는 이 공간적 배경 있죠. 이 공간적 배경이 엄청 넓어요. 이 최척전이 길이도 긴데요. 공간이 이 우리나라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막 여기 나온 것처럼 일본, 중국, 뭐 베트남, 이렇게 공간이 엄청 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런 공간적인 배경이 또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에 가서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최척이 친구인 송우와 함께 상선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안남 지방, 베트남 지방에서 오경을 만나요. 다시 재회를 합니다. 재회해서 중국에 정착을 하고 둘째 아들 몽선을 낳아서 기르며 행복한 생활을 누립니다. 이렇게 또 만남을 딱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또 호족이 침입을 합니다. 그죠? 또 이별이에요. 그래가지고 최척은 또 가족하고 또 이별하고요. 이번엔 명나라 군사로 출전을 합니다. 중국에 살았으니까. 명나라 군사로 출전을 합니다. 그랬다가 호족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포로 수용소를 탈출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여기 호족의 포로가 된 첫 번째 아들 몽석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수용소를 탈출하고요.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경은요, 몽선이와 함께 더불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족이 다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결말은 다르죠. 결말은 결국 흩어졌던 가족이 뭐합니까? 다 재회를 하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점이 또 이생규장전하고는 차이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품도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이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말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척전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작품도 역시 한문소설입니다. 그리고 애정소설이고요. 자, 우연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줄거리 내용 같은 거 쭉 읽어보시면 봤겠지만 어떻게 우연히 그냥 뭐 이렇게 만나게 되고 막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연성이 좀 많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쟁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에서 좀 사실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 그래서 공간이 엄청나게 넓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 특징이라는 거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산가족, 흩어진 가족. 근데 그 고통이 다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헤어짐과 만남, 이별, 재회가 반복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실제 전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말했던 바로 백성들의 고통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작품의 내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생규장전과 최척전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은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별하게 되고 순환을 겪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공통적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자, 다만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이생규장전은 죽죠. 최 씨가 죽어버립니다. 즉 이승과 저승으로 나눠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승과 저승이라는 건요, 저승은 돌아올 수는 있어도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저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과 최 씨는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헤어지게 됐죠. 즉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결말로 끝납니다. 하지만 최척전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생규장전은 비극적으로 끝나지만 최척전은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다음 마지막.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품을 다른 작품과 연결해서 다른 작품하고 비교해보면서 감상했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당연한 거지만 한 작품을 그 작품 안에서만 보면 그 작품 안에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다른 비슷한 작품하고 유사한 작품하고 비교해서
감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작품을 읽어보게 되면서 감상의 범위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읽을 때는 한 작품만 읽고 감동적이었어 하고 끝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감동 이런 걸 얻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작품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다른 작품들을 여러 개 같이 보시면 비로소 내가 이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느낌, 감정이 이런 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도 다양한 소설 작품을 좀 이런 온라인 수업할 때 시간 되고 여유가 되실 때 좀 읽어보시면서 물론 완전 특색이 성향이 다른 작품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비슷한 장르의 작품들을 여러 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깊이 있는 감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소설도 좀 많이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67쪽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는